어서 와요. 얼른 앉아요. 제일 싼 걸로 하나 줘요. 돈 없으니까. 허름한 국밥집에 찾아온 이 남자는 누가 봐도 거지꼴이었습니다. 고기가 아깝지도 않아요. 수북하게 고기를 쌓아준 주인에게 던진 말은 비아냥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주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깝긴 젊은 사람이 많이 먹어주면 고마운 거지. 그녀는 30년 전 5살 아들을 남의 집에 입양 보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이 거짓골의 남자가 30년간 자신을 증오해온 바로 그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천억 자산의 재벌이 누추한 옷을 입고 찾아온 이유는 단 하나, 복수였습니다. 30년 만에 자신을 버린 친모를 마주한 이 남자의 복수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복이라고 적어주시면 올해의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구역 끝자락, 철거를 기다리는 건물들 사이에 아직 문을 연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테이블 몇 개가 전부인 작은 국밥집, 그 안에서 63세 최순옥은 혼자 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님이 올 리 없는 날씨였어요. 그래도 순옥은 가스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누군가 그 문을 열고 들어올지 모른다는 생각 하나로 30년을 버텨온 사람이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거칠게 누군가 유리문을 밀어젖혔어요. 빗물이 바닥 위로 튀기며 흙탕물 자국을 남겼고 문 앞에 선 남자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구겨진 점퍼에 흙이 튀긴 낡은 운동화, 비에 흠뻑 젖어 얼굴 위로 머리카락이 들러붙은 30대 정도의 사내였어요. 강진혁? 성공한 IT 기업의 대표이자 업계에서 그의 이름 석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선 그의 행색은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건 처음부터 계획된 모습이었어요. 진혁은 텅 빈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붙은 메뉴판은 색이 발에 가격을 읽기 어려웠고 천장 한쪽에서는 빗물이 새어 양동이 안으로 떨어지고 있었죠. 진혁은 가장 구석 자리에 걸터 앉더니 손가락으로 식탁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손끝에 묻어나는 먼지를 눈앞에 들어 보이며 입을 열었어요. 여기 장사하는 거 맞아요? 순옥이 후다닥 행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비에 젖어 축 처진 남자의 어깨가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순옥은 대답 대신 부엌으로 돌아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데워왔고 깨끗한 수건을 함께 내밀었습니다. 우선 물기부터 닦으세요. 감기 들겠다. 진혁은 수건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따뜻한 물잔도 밀어냈습니다. 대신 메뉴판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퉁명스럽게 내뱉었죠. 제일 싼 거 하나 줘요. 돈 없으니까. 아무리 봐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어 있는 젊은 사람이 내뱉는 말투에 순옥의 가슴이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화가 나기는커녕 눈앞에 앉은 젊은 사내의 축 처진 어깨와 떨리는 손끝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어요. 순옥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솥 뚜껑을 열자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고 그 속에서 한 그릇을 가득 퍼 담았어요. 제일 싼 걸 달라고 했지만 순옥의 손은 무심한 척 고기를 한 점, 두 점, 자꾸만 더 얹고 있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진혁 앞에 놓였어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위로 순옥이 조심스럽게 수건을 한 번 더 내밀었습니다. 국물이라도 먼저 드세요. 몸이 다 차가워졌을 텐데. 진혁은 국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일 싼 메뉴라고 했는데 그릇 안에는 고기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잠깐이었어요. 진혁은 이를 악물듯 고개를 돌리며 숟가락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한 발짝 물러서서 조용히 행주를 접었어요. 화를 내지도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 젊은이가 숟가락을 들 때까지 제자리에서 기다릴 사람처럼요.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양동이 안으로 떨어지는 빗물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품속 깊이 감춘 목걸이 하나가 젖은 셔츠 안쪽에서 체온을 빌려 희미하게 온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30년 세월에 까맣게 변색된 은목걸이, 거기에는 아직도 이태양이라는 이름석 자가 또렷이 남아 있었죠. 진혁이 숟가락을 들지 않은 채 한참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순옥은 억지로 권하지 않았어요. 대신 부엌 한쪽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슬금슬금 진혁 쪽을 살피고 있었죠. 국밥 위로 피어오르던 김이 차츰 가라앉고 있었지만 순옥은 그것조차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먹든 말든 저 사람이 비를 피할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때 유리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 둘이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한 명은 건물 관리인이었고 그 뒤를 따라온 남자는 이 골목 일대 건물 여러 채를 가진 집주인이었죠. 관리인은 들어서자마자 가게 안을 휘 둘러보더니 대놓고 인상을 구겼습니다. 아주머니, 이번 달도 월세 못 낸 거 알죠? 벌써 석 달이에요, 석 달. 순옥이 젖은 손을 앞치마에 급히 닦으며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두 사람 앞으로 다가가는 순옥의 등이 작게 움츠러드는 게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이번 달 말까지만 기다려주시면 꼭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은 대답 대신 코웃음을 쳤습니다. 손님이 있어야 돈을 벌지. 텅텅 비어 있잖아, 늘. 그러다 집주인의 시선이 구석 자리에 앉아있는 진혁에게로 옮겨갔습니다. 흠뻑 젖은 점퍼에 흑투성이 운동화, 고개를 숙인 채 꼼짝 않고 앉아있는 진혁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본 집주인이 순옥에게로 고개를 돌렸어요. 저건 뭐야? 손님이야? 순옥이 얼른 대답했습니다. 네, 손님입니다. 밥 드시러 오신 분이에요. 관리인이 피식 웃으며 진혁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진혁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관리인은 진혁이 앉아있는 테이블 앞에 서더니 국밥 옆에 놓여있던 물컵을 손가락으로 툭 쳤습니다. 컵이 기울어지며 물이 쏟아졌고 진혁의 무릎 위로 그대로 흘러내렸어요. 밥값은 있어요, 이 친구. 이런 거지까지 불러앉히면 가게 꼴이 더 말이 아니지. 진혁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이를 꽉 깨물고 있는 턱선만이 그가 지금 얼마나 자신을 붙들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죠. 순옥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행주를 집어들고 허둥지둥 진혁에게 달려온 순옥은 관리인에게 항의하는 대신 진혁의 무릎 위에 쏟아진 물부터 닦아내기 시작했어요. 제 몸은 돌보지도 않으면서 남의 젊은이 옷에 물이 묻은 게 그렇게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 옷이 다 젖었네. 잠깐만요. 마른 수건 가져올게요. 관리인이 그 모습을 보며 비웃듯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주머니, 손님이라고 앉아있는 건 저 꼬락선이고 월세는 석 달째 밀려있고 이번 달까지 못 내면 그냥 나가요. 더 이상 봐주기 어려워. 순옥은 진혁의 무릎을 닦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몸을 돌려 관리인과 집주인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거의 직각에 가까울 만큼 깊이, 오래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관절이 좋지 않은 무릎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순옥은 끝내 허리를 펴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꼭 갚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집주인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야. 그때까지 안 되면 알아서 해요. 그 말을 끝으로 두 사람은 우산을 펴며 가게를 나갔어요. 유리문이 닫히고 나서야 순옥은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등을 펴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순옥은 그 표정을 감추듯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는 다시 진혁 쪽으로 돌아와 아까 가져오던 마른 수건을 건넸습니다. 미안해요. 불편하게 해드려서. 옷 많이 젖었죠? 진혁은 수건을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방금 전 이 노인이 자기 때문에 허리를 숙이던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가게를 찾아와 모욕을 주는 사람들 앞에서 이 여자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 무릎 위에 물을 닦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이쯤에서 비웃어야 했어요. 이런 꼴로 살면서 무슨 장사냐고 한심하다고 한마디쯤 더 쏘아붙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까부터 목 안쪽이 뻣뻣하게 굳어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진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식어버린 국밥 위로 시선을 떨어뜨린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이었죠. 빗소리만이 양동이 안으로 끊임없이 떨어지며 조용한 가게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관리인과 집주인이 떠나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순옥은 진혁 앞에 놓인 국밥 그릇에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국물 위에 떠있던 기름기가 하얗게 굳어 있었어요. 한 숟가락도 뜨지 않은 채 식어버린 그릇을 보며 순옥은 조용히 손을 뻗었습니다. 이거 다 식었네. 잠깐만요. 새로 해드릴게. 진혁이 대답하기도 전에 순옥은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사라졌어요. 솥 앞에 선 순옥의 등이 작은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국물을 새로 끓이는 사이 순옥은 냉장고를 열어 안쪽 깊숙이 넣어둔 고기를 꺼냈어요. 장사에 쓰려고 아껴둔 것이었는데 순옥의 손은 망설임 없이 그 고기를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두툼하게 썬 고기가 국물 속으로 풍덩풍덩 들어갔고 그래도 모자란 듯 한 점을 더 얹었어요. 잠시 뒤 진혁 앞에 다시 국밥 한 그릇이 놓였습니다. 아까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양이었어요. 그릇 가득 고기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그 위로 하얀 김이 솟아오르며 작은 가게 안을 따뜻한 냄새로 채웠습니다. 아까 그 사람들 때문에 불편했을 텐데 정말 미안해요. 이건 서비스니까 부담 갖지 말고 드세요. 진혁은 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고기 양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까 냉장고에서 꺼낸 것이 장사용 재료라는 건 진혁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팔아야 할 고기를 전부 자기 그릇에 쏟아부은 것이나 다름없었죠. 진혁은 숟가락을 짚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기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입을 열었어요. 이렇게 퍼주면 남는 게 있어요? 고기가 아깝지도 않아요? 순옥의 손이 앞치마 위에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웃음을 지어 보이며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어요. 아깝긴. 젊은 사람이 밥을 굶으면 그게 더 아까운 거지. 진혁은 콧바람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반응에도 순옥은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오히려 맞은편 의자를 조심스럽게 빼더니 진혁 곁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관절이 좋지 않은 무릎을 양손으로 감싸며 자리를 잡는 모습이 아까 집주인 앞에서 허리를 숙이던 그 사람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의 순옥은 그저 밥 안 먹는 젊은이가 걱정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그랬어요. 순옥이 문득 혼잣말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진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게 한쪽 벽을 멍하니 바라보면서요. 어릴 때 밥 먹기 싫다고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돌리곤 했거든요. 숟가락을 갖다 대면 손으로 턱 쳐내고, 그러면 내가 한 숟가락만 먹어 하면서 쫓아다니고, 순옥의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번졌다가 금방 사라졌습니다. 태양이라고 내 아들 이름이에요. 해가 뜨는 것처럼 밝은 아이가 되라고 지은 이름인데, 진혁의 숨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국밥 위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귀는 순옥의 목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그 애가 5살이었을 때 내 손으로 보냈어요. 지금쯤 어디선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추운 날에 따뜻한 데서 자는 건지, 그런 생각을 30년째 하고 있네. 순옥은 제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마디가 굵어지고 갈라진 손이었어요. 30년간 솥을 잡고 행주를 쥐고 누군가를 기다리며 달아온 손이었죠. 그래서 여기 오는 젊은 사람들한테 밥을 좀 많이 줘요. 혹시 우리 태양이도 어디선가 이렇게 배고플 때 누가 한 그릇 퍼줬으면 해서. 진혁은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고 그 안에 감춰진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고 있었어요. 가슴 안쪽 어딘가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진혁은 이를 악물고 그것을 삼켰습니다. 30년간 증오해온 사람이 30년간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바로 코앞에서, 자기가 그 태양이인 줄도 모른 채. 순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릎을 짚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킨 순옥은 진혁의 국밥 그릇 옆에 숟가락 하나를 가지런히 놓아주었어요. 억지로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젊을 때 밥은 굶지 말아야 해. 나중에 몸이 다 기억하거든. 그 말을 남기고 순옥은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순옥의 콧노래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음정이 불안정한 아주 오래된 노래 같은 것이었죠. 진혁은 한참 만에 손을 뻗었습니다. 숟가락이 아니었어요. 셔츠 안쪽 가슴팍에 품고 있던 까만 은목걸이를 손가락 끝으로 만졌습니다. 이태양이라는 글씨가 손끝에 잡혔어요. 30년 전 이 여자가 제 목에 걸어주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국밥은 다시 식어가고 있었지만 진혁은 이번에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비는 해가 기울어도 그칠 줄 몰랐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지났는데도 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순옥은 설거지를 마치고 가스불을 끈 뒤에야 구석자리에 여전히 앉아있는 진혁을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오늘 갈 데가 있어요? 진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린 채 유리문 너머로 쏟아지는 빗줄기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 침묵이 순옥에게는 대답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옥은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부엌 뒤쪽의 좁은 복도를 가리켰어요. 여기 안쪽에 방이 하나 있는데 크진 않아도 비는 안 새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거기서 쉬어요. 진혁은 거절해야 했습니다. 계획이 없는 일이었어요. 이 여자의 실체를 확인하고 얼마나 뻔뻔하게 살아왔는지를 눈으로 본 뒤에 돌아서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입에서는 거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자기를 붙잡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진혁은 결국 무거운 몸을 일으켜 순옥이 가리킨 쪽으로 발을 옮겼어요. 골방이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크기에 벽지는 곳곳이 들떠 있었고 구석에는 낡은 이불 한 채가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어요. 작은 선반 위에 약통 서너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 빛바랜 달력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달력에는 날짜마다 빼곡히 뭔가가 적혀 있었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 읽히지는 않았어요. 순옥이 자기 이불을 들고 와서 진혁에게 내밀었습니다.
이불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거 덮고 자요. 나는 바깥에서 잘 테니까. 진혁이 이불을 받아들지 않자 순옥은 그 자리에 이불을 내려놓고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진혁은 골방 안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채 천장을 올려다 보았어요. 누런 형광등빛 아래로 벽지의 얼룩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어디선가 벽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는지 희미하게 외풍이 느껴졌습니다. 이 좁은 방이 이 노인이 30년을 보낸 전부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지자 벽 너머에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인지 몰랐어요. 작은 신음 같기도 하고 숨을 삼키는 소리 같기도 했죠. 진혁은 몸을 돌려 벽 쪽으로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그제야 또렷하게 들렸어요. 순옥이 끙끙거리며 앓는 소리였습니다. 관절이 아픈 건지 이따금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가 이를 악무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고 뒤척이는 소리가 반복되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앓다가 순옥은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작은 목소리라 또렷하지는 않았지만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던 진혁의 귀에는 들렸어요. 태양아, 우리 태양이. 오늘도 따뜻한 데서 자고 있지? 그 한마디가 어둠 속에서 흘러와 진혁의 귀에 가 닿았습니다. 진혁은 눈을 감았어요. 감았는데도 자꾸 눈 안쪽이 뜨거워져서 이불을 끌어올려 얼굴을 덮었습니다. 밤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순옥의 신음소리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잦아들었고 진혁이 겨우 눈을 붙인 것은 창 밖이 희부옇게 밝아올 무렵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부엌 쪽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에 진혁은 다시 눈을 떴습니다. 새벽 5시가 채 안 된 시각이었어요. 진혁은 문을 열지 않고 문틈 사이로 부엌 쪽을 살폈습니다. 순옥이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밤새 앓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순옥은 걸을 때마다 한쪽 무릎을 살짝 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비닐봉지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는데 새벽 시장에 다녀온 듯한 싱싱한 채소와 두부 그리고 얇게 썬 소고기가 보였습니다. 진혁은 몰래 지켜보았어요. 순옥은 그 재료들을 정성스럽게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두부는 네모 반듯하게 썰어 접시에 담았고 채소는 한 입 한 입 골라가며 씻었어요. 국을 끓이는 솥에서 김이 오르자 순옥은 고개를 숙여 냄새를 맡아보고는 간을 맞추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장사를 위한 것과는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먹이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상을 다 차리고 나서 순옥은 자기 밥을 따로 챙겼습니다. 진혁은 그 모습을 문틈 너머로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순옥이 찬밥 한 덩이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거기에 찬물을 부었어요. 반찬이라고는 김치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순옥은 그걸 후루룩 말아서 서서 먹었어요. 앉아서 먹을 시간조차 아끼는 것처럼 국물도 없는 찬밥을 몇 번 씹어 삼키더니 손등으로 입을 훔쳤습니다. 그리고는 진혁을 위해 차린 상을 다시 한번 살폈어요. 접시 위치를 바로잡고 숟가락을 가지런히 놓고 국그릇 옆에 작은 종지를 하나 더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양념 간장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어요. 진혁은 문틈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에게 찬물에 만밥 한 그릇을 먹이면서 생면부지의 젊은이에게는 새벽부터 시장을 다녀와 상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밤새 아파서 잠도 못 잔 몸으로 무릎을 절뚝이면서 진혁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 보았어요. 가슴팍 안쪽의 은목걸이가 체온에 데워져 피부 위에서 물렁하게 눌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30년 전 자기를 돈 받고 팔아넘긴 사람이라고
진혁은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이를 악물고 성공했고 그 믿음 하나로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의 바닥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상이 차려진 테이블 앞에 진혁이 앉았을 때 순옥은 앞치마를 벗어 걸며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나는 시장에 좀 다녀올게. 오늘 쓸 재료가 모자라서. 진혁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순옥은 비닐봉지 하나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절뚝이는 걸음으로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순옥의 작은 뒷모습이 골목길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진혁은 숟가락을 들지 않은 채 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침상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 안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죠. 밤사이 문틈 너머로 보았던 그 좁은 공간을 이번에는 제대로 살펴볼 생각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3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흔적 어딘가에 진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를 팔아넘기고도 태연하게 장사를 하며 살아온 증거가 분명 남아있을 거라고. 부엌 구석은 좁았습니다. 낡은 찬장 아래로 밀가루 포대와 양념통이 빼곡했고 벽 한쪽에는 고무대야가 엎어져 있었어요. 그 옆에 무언가를 오랫동안 그 자리에 두었던 흔적처럼 바닥 타일색이 다른 구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종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크지 않은 상자였습니다. 모서리가 눌리고 테이프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죠. 상자 위에는 기름때가 얇게 앉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먼지는 없었어요. 누군가 자주 손을 댄 흔적이었습니다. 진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작은 신발 한 켤레였어요. 아이 것이었습니다. 밑창은 한쪽이 닳아 있었고 끈은 색이 발에 본래 무슨 색이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 신발은 깨끗했습니다. 30년이 넘은 물건이 이토록 깨끗할 수 있다는 건 누군가 이것을 꺼내어 닦고 다시 넣고 또 꺼내어 닦기를 수없이 반복했다는 뜻이었어요. 진혁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 신발이 누구의 것인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잘 기억나지는 않았습니다. 5살의 기억은 대부분 흐릿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신발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진혁의 몸이 먼저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울리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신발 아래에는 공책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진혁은 가장 아래쪽에 있는 가장 오래된 공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첫 장을 넘기자 빼곡한 글씨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어요. 배움이 짧은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획이 고르지 않았고 맞춤법이 틀린 곳도 많았어요. 그런데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볼펜 자국이 종이 뒷면까지 눌려 있을 만큼 온 힘을 다해 눌러 쓴 글씨였어요. 진혁은 첫 번째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태양이를 보냈다. 그 한 줄 아래로 순옥의 글이 이어져 있었어요. 그 사람이 태양이를 팔겠다고 했다. 도박빚 갚으려면 어쩔 수가 없다고.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태양이 나이와 얼굴을 살피고 갔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내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이대로 두면 이 아이는 어디로 끌려가게 될지 모른다. 진혁의 눈이 글자 위에 멈추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가락 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시작되었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었다. 그래도 태양이를 그 사람 손에 둘 수는 없었다. 밤새 태양이를 안고 골목을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다. 그냥 걸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겨우 찾았다. 낯선 사람이었다.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사람 손을 잡지 않으면 태양이는 오늘 밤 끌려간다. 선택할 시간이 없었다. 진혁은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대목에서 손이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내가 가진 전부를 쥐어보냈다. 이 돈으로 태양이 밥이라도 한 끼 더 먹여달라고 바닥에 이마를 대고 빌었다. 돈을 건네는 내 손이 떨려서 봉투를 떨어뜨렸다. 종이 위로 오래된 얼룩이 번져 있었어요. 글씨 위를 타고 흐른 자국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눈물이었다는 걸 읽는 사람은 알 수 있었어요. 태양이를 차에 태워 보내고 나서 길바닥에 주저앉았다. 일어날 수가 없었다. 다리가 움직이질 않았다. 누군가 지나가면서 괜찮냐고 물었는데 대답할 수가 없었다. 내 심장을 내 손으로 도려내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처음 알았다. 진혁은 더 이상 읽지 못했습니다. 공책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야 하는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진혁은 공책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숨을 고르려 했지만 들이쉴 때마다 가슴 안쪽이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이 상자 안에 쌓인 공책의 수만큼 순옥은 아들을 생각하며 일기를 써왔다는 뜻이었어요. 매일 밤 솥을 닦고 가게 문을 닫고 이 좁은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아들에게 쓰는 편지 같은 일기를 이어온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읽힐 일이 없을지도 모르는 글을 30년 동안. 가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진혁은 허겁지겁 공책을 다시 상자 안에 넣고 그 위에 신발을 올려놓았습니다. 뚜껑을 덮는 손이 떨리는 바람에 상자가 살짝 어긋났지만 바로잡을 시간이 없었어요. 진혁은 상자를 원래 자리에 밀어놓고 부엌에서 빠져나와 아침상 앞에 도로 앉았습니다. 유리문이 열리며 순옥이 들어왔어요. 양손에 장을 본 비닐봉지를 들고 무릎을 살짝 끌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 아직 안 드셨네. 국이 식었겠다. 데워줄까요? 진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식어서 미지근했지만 이상하게 뜨거운 것이 목 안쪽을 데이며 지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순옥은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닐봉지를 내려놓는 손이 잠깐 허공에서 멈추었다가 천천히 내려왔을 뿐이었어요. 입꼬리가 아주 조금,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만 올라갔습니다. 진혁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떠먹었습니다. 눈을 들 수가 없었어요. 눈을 들면 이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봐야 했으니까요. 30년간 증오해온 그 얼굴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진혁은 가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는 척을 계속하는 것이 이유였지만 사실 진혁 스스로도 왜 이 자리에 남아있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어요. 다만 아침마다 순옥이 새벽 시장을 다녀와 상을 차리고 찬물에 밥을 말아서서 먹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발이 문 쪽으로 향하질 않았습니다. 진혁은 가게에 머물며 이런저런 자비를 거들기 시작했어요. 순옥이 시키지 않아도 양동이에 빗물을 비우고 테이블을 닦고 무거운 짐을 옮겼습니다. 순옥은 그럴 때마다 연신 미안하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진혁은 아무 대꾸 없이 묵묵히 손을 놀렸어요. 그러면서도 진혁의 눈은 끊임없이 순옥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솥 앞에 서서 국물을 저을 때 순옥의 손목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무거운 냄비를 들 때마다 얼굴이 찌푸려지는 것을 진혁은 놓치지 않고 보았어요.
관절염이 심한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가까이에서 보니 순옥의 몸 상태는 진혁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지 않았습니다. 솥을 들어올리는 팔에 힘이 없어 국자가 덜커덩 부딪혔고 오래 서 있으면 한쪽 다리를 끌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순옥은 쉬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장을 보고 낮에는 혼자서 솥을 올리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도 가게 안을 쓸고 닦았어요. 점심때 어쩌다 들르는 한두 명의 손님에게는 국밥 그릇에 고기를 수북이 담아 내놓으면서 본인은 그 틈에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있곤 했습니다. 며칠째 그런 날이 이어지던 오후였어요. 순옥은 솥 앞에 서서 끓고 있는 국밥을 저으며 다른 한 손으로 부엌 선반에서 큰 냄비를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테이블을 닦다가 부엌 쪽에서 나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순옥이 냄비를 들어올리는 순간 팔이 힘없이 꺾이는 게 보였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냄비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거의 동시에 순옥의 무릎이 접히듯 꺾이며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손이 허공을 더듬었지만 잡을 곳이 없었고 순옥의 몸은 솥 앞으로 그대로 쓰러지려 했어요. 진혁이 달려간 건 생각보다 먼저였습니다. 머리가 판단하기 전에 몸이 움직였어요. 테이블 사이를 뛰어넘다시피 지나 부엌으로 뛰어들어 쓰러지는 순옥의 몸을 두 팔로 받쳐 안았습니다. 순옥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어요. 뼈만 남은 것 같은 어깨가 진혁의 팔 안에서 떨리고 있었고 순옥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순옥의 눈이 반쯤 감긴 채 초점을 잃고 있었어요. 입술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혁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순옥을 등에 업었습니다. 어깨 너머로 축 늘어진 순옥의 팔이 흔들렸고 진혁은 그 팔이 떨어지지 않게 한 손으로 잡아 올린 채 가게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비가 그친 골목길을 뛰었어요. 재개발 구역의 울퉁불퉁한 길 위를 뛰면서 진혁은 등 위에 순옥이 내뱉는 얕은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볍다고 생각했는데 뛸수록 어깨 위로 느껴지는 무게가 아팠어요. 살의 무게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짊어져 온 시간의 무게가 등 위에 고스란히 실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까지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가장 가까운 의원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진혁의 이마에는 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고 숨이 턱까지 차 있었어요. 의사가 순옥을 진찰하는 동안 진혁은 복도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아직 순옥의 체온이 남아 있었어요. 등에 엎여 있는 동안 순옥의 얕은 숨결이 목덜미에 닿던 감촉이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얼마 뒤 의사가 진혁을 불렀어요. 보호자 되시는 분이죠? 환자분이 과로와 영양실조가 겹친 상태입니다. 관절염도 상당히 진행되어 있고요. 지금 상태로는 입원해서 충분히 쉬셔야 합니다. 무리하시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진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순옥은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얼굴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혁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순옥은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가게 문 안 잠갔어. 나가봐야 해. 진혁이 다가가 순옥의 어깨를 가만히 눌러 다시 눕혔습니다. 문은 잠그고 왔어요. 누워 계세요. 순옥은 진혁의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지만 눈에 불안이 가득했어요. 베개 위에 머리를 대고 있으면서도 시선이 자꾸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이윽고 순옥의 눈에서 물기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입원은 못해요. 가게 문을 열어놔야 하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 태양이가 혹시 올지도 모르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그냥 돌아가 버리면 어떡해.
순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픈 몸 때문이 아니었어요. 30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게 문을 열어온 이유가 고스란히 그 떨리는 목소리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애가 나를 찾아올 리가 없다는 거 알아요. 나한테 올 이유가 없지.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그 애가 이 근처를 지나가다가 문 열린 걸 보면 혹시나 하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런데 내가 여기 누워 있으면 어떡해. 진혁은 침대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손이 허벅지 옆에서 떨리고 있었지만 고개를 돌릴 수도 고개를 숙일 수도 없었어요. 눈앞에서 울고 있는 이 사람이 30년 동안 가게 문을 닫지 못한 이유가 자기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옥은 링거줄이 꽂힌 손등을 다른 손으로 감싸쥐며 눈물을 훔치지도 않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한 번만이라도 그 얼굴을 보면 그 다음날 눈을 못 떠도 여한이 없을 텐데. 진혁은 병실 문 쪽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돌아서는 순간 입술을 깨무는 힘이 너무 세서 입안에 피 맛이 번졌습니다. 복도로 나온 진혁은 벽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으면 방금 전 순옥의 얼굴이 떠오를 것 같았으니까요. 품속의 음목거리가 심장 위에서 묵직하게 눌리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진혁은 병원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 한쪽 구석에 서서 전화기를 꺼내 들었어요. 며칠째 꺼두었던 전화기에 부재중 알림이 수십 개 쌓여 있었지만 진혁은 그것들을 넘기고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비서실 직통이었어요.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상대가 받았습니다. 대표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사회에서 연락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진혁은 그 말을 무시하고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만 했어요. 내가 시킨 건 됐어?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비서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이어졌어요. 완료했습니다. 보고서 가지고 직접 갈까요? 지금 당장 와줘. 진혁은 병원 주소를 보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진혁은 비서에게 한 가지를 지시해 두었어요. 30년 전 최순옥이라는 여자가 5살짜리 아들을 어떤 경위로 보냈는지 당시 관계된 인물과 돈의 흐름까지 모조리 조사하라고. 일기장에 적힌 것은 순옥의 기억이었습니다. 진혁에게 필요한 건 기억이 아니라 사실이었어요. 1시간쯤 지나 검은 세단 한 대가 병원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비서는 양복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든 채 주위를 살폈고 낡은 운동화에 구겨진 점퍼 차림으로 서 있는 진혁을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이내 다가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30년 전 기록입니다. 현지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진혁은 봉투를 받아들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옥상 한켠 환풍기 옆 시멘트 턱에 걸터 앉아 봉투를 뜯었어요. 보고서는 예상보다 두꺼웠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30년 전의 주소와 인물 관계도가 정리되어 있었고 그 아래로 당시 이웃의 증언, 거래 기록, 관련 인물의 행적이 시간순으로 나열되어 있었어요. 진혁은 첫 번째 증언 기록에서부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당시 같은 골목에 살았던 이웃의 진술이었어요. 그 집 남편이 도박빚 때문에 아이를 넘기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낯선 사람들이 집 앞에 와서 아이를 보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다. 순옥 씨가 밤에 아이를 안고 골목을 뛰어나가는 걸 봤다. 맨발이었다. 진혁의 시선이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비서가 입양처의 당시 관계자를 수소문해 확보한 기록이었어요. 입양이 아니라 위탁에 가까운 형태였고 문서상 금전 수수 내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아이를 맡기러 온 여성이 봉투 하나를 건넸다.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는데 전 재산이라고 했다. 이 돈으로 아이 밥을 꼭 먹여달라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었다. 금액은 크지 않았다. 생활비 수준이었다. 돈을 받은 쪽은 순옥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준 쪽이 순옥이었어요. 진혁은 보고서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비서가 조사 말미에 추가한 항목이 하나 더 있었어요. 진혁의 아버지, 그러니까 순옥의 남편이었던 사람의 이후 행적이었습니다. 남편 이모 씨는 아이가 사라진 직후에도 도박을 계속했으며 주변인들에게 아내가 아이를 돈 받고 팔았다는 말을 퍼뜨렸다. 이후 순옥 씨와 별거 상태에 들어갔으며 수년 뒤 소재 불명. 진혁의 손이 보고서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아이를 돈 받고 팔았다. 그 말이었어요. 진혁이 5살 이후로 평생을 품고 살아온 30년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바로 그 말. 낯선 집에 맡겨진 뒤 누군가에게서 흘러들었던 말. 네 엄마가 너를 돈 받고 팔았다. 어린 진혁에게 그 말은 세상의 전부였고 그 말 하나가 30년의 증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만든 사람이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였어요. 아들을 팔아넘기려 했던 사람은 아버지였고 아들을 살리려고 맨발로 뛰쳐나간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전부 쥐어보낸 것이었고 자식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식을 지킨 것이었어요. 진혁은 보고서를 든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옥상 위로 바람이 불어왔지만 진혁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여자를 증오했어요. 밤마다 이를 악물며 돈 때문에 자식을 팔아넘긴 여자를 떠올리며 살았습니다. 그 분노가 자기를 일으켜 세웠고 그 분노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누추한 옷을 입고 이 가게에 찾아온 것도 이 여자 앞에서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며 당신이 버린 아들이 이 꼴이 됐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버린 게 아니었어요. 살린 거였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 아래에 비서가 손글씨로 짧은 메모를 적어두었어요. 최순옥 씨는 이후 같은 자리에서 30년간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 번도 이사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들이 돌아올까봐 가게 위치를 옮기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진혁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그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어깨가 흔들렸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울 자격이 있는 건지조차 알 수 없었으니까요. 이 사람을 30년 동안 미워했습니다. 그 미움이 제 인생의 연료였어요. 그런데 그 연료의 원료가 처음부터 거짓이었던 겁니다. 바람이 보고서 위에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진혁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오랫동안 옥상 위에 앉아 있었어요. 병실 안에서는 순옥이 잠꼬대처럼 중얼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30년간 매일 밤 그래왔던 것처럼 돌아올 리 없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순옥은 이틀 만에 퇴원했습니다. 의사가 일주일은 더 있어야 한다고 말렸지만 순옥은 막무가내였어요. 링거를 뽑자마자 침대에서 내려와 신발부터 찾았고 진혁이 아무리 만류해도 고개를 저으며 병원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택시를 타는 동안에도 순옥의 눈은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가게가 있는 골목이 보이자 차가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려 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한 순옥은 가장 먼저 유리문이 제대로 닫혀 있는지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속부터 살폈습니다. 진혁이 말리는 것도 듣지 않고 앞치마를 두르며 가스불을 켰어요. 불꽃이 올라오는 걸 보고 나서야 순옥의 얼굴에 안도하는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가게가 닫히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들에게 보내는 유일한 신호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진혁은 가게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영업시간이 끝나고 순옥이 설거지를 마친 뒤에도 진혁은 구석 자리에 앉은 채 일어나지 않았어요. 순옥은 조용히 가게 불을 하나씩 끄다가 아직 앉아있는 진혁을 돌아보았습니다. 앉아요? 피곤할 텐데. 진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 위에 양손을 올려놓고 있었는데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불안한 듯 한 발짝 다가섰어요. 어디 아파요? 진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광등은 이미 꺼져 있었고 부엌 쪽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만이 두 사람 사이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 빛 아래로 진혁의 눈이 보였습니다. 충혈된 눈이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의 눈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진혁이 입을 열었어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순옥은 맞은편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무릎을 짚으며 자리를 잡는 동안에도 시선은 진혁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진혁은 한참을 말없이 순옥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팬 이마, 갈라진 입술, 세월에 쪼그라든 어깨. 30년이라는 시간이 이 사람의 몸 위에 전부 새겨져 있었어요. 진혁은 그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전에 말한 그 아들이요. 태양이. 순옥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들 이름이 나오자 등이 곧게 섰고 손이 무의식적으로 앞치마 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아들이 엄마를 증오하고 있으면 어쩌겠어요. 순옥의 입이 멈추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던 모양이에요. 눈이 한번 크게 떨렸고 앞치마를 쥔 손에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서 30년 내내 이를 악물고 살아왔으면 그 아들이 엄마를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미워하고 있으면 어쩌겠냐고요. 진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마지막 음절이 목 안에서 걸렸고 그것을 삼키느라 턱이 떨렸어요. 순옥은 그 떨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부엌 쪽에서 수도꼭지가 덜 잠겨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순옥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가늘었지만 한 글자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증오해도 좋아. 진혁의 눈이 순옥을 향했습니다. 그래야 그 애가 덜 아프지. 엄마가 밉고 엄마가 원망스러우면 그만큼 제 인생에 힘이 생기는 거잖아. 나한테 화가 나서 이 악물고 살면 그게 그 애한테는 버틸 힘이 되는 거야. 그러면 됐어. 순옥의 눈가에 물기가 차올랐지만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없이 울어서 이제는 눈물조차 아껴 쓰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나는 평생 미움받아도 행복해. 그 애가 살아있으면 어디선가 밥 먹고 숨 쉬고 있으면 나를 아무리 미워해도 그걸로 된 거야. 진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깨무는 힘이 점점 세져서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었지만 안쪽에서 밀려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목 안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왔고 눈 안쪽이 뻑뻑하게 타들어갔습니다. 진혁의 손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셔츠 깃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팍에 품고 있던 것을 꺼냈어요. 까맣게 변색된 은목걸이였습니다. 30년 세월의 광택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체인은 군데군데 달아 가늘어져 있었죠.
하지만 작은 음판 위에 새겨진 글자는 세월이 지워버리지 못했습니다. 이태양. 진혁은 그 목걸이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금속이 나무 테이블에 닿으며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에 울렸어요. 순옥의 시선이 그 소리를 따라 테이블 위로 내려갔습니다. 까만 목걸이가 보였어요. 순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손이 천천히 뻗어 목걸이 위를 더듬었습니다. 손끝이 음판 위에 글자를 짚는 순간 순옥의 손가락이 얼어붙듯 멈추었어요. 태양이. 순옥의 목소리가 공기 중에서 부서졌습니다. 목걸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고개가 천천히 들려 진혁의 얼굴을 향했어요. 진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양이가 여기 왔잖아요. 그 한마디가 터져 나오는 순간 진혁의 얼굴이 구겨졌어요. 30년간 쌓아 올린 벽이 무너지듯 입을 틀어막고 있던 손가락 사이로 울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여기 왔잖아, 엄마. 순옥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목걸이를 움켜쥔 채 의자 위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눈이 진혁의 얼굴 위를 헤매고 있었어요. 이마를, 눈을, 코를, 입을 미친 듯이 훑으며 30년 전 5살짜리 아이의 얼굴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찾았어요. 3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은 눈 아래 작은 점 하나를. 이불을 젖히고 깔깔 웃던 5살짜리 아이의 눈 밑에도 있던 바로 그 점을. 순옥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일어나 진혁에게로 다가갔지만 두 발짝을 채 떼지 못하고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진혁의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태양아, 우리 태양이.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껴 쓰던 눈물이 30년치가 한꺼번에 터진 것처럼 멈출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옥은 진혁의 손을 쥔 채 이마를 그 위에 대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진혁도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삼키려 했지만 삼킬 수가 없었어요. 어깨가 크게 들썩였고 입에서는 말이 아닌 신음에 가까운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순옥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진혁의 볼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마디가 굵고 갈라진 손이 아들의 얼굴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하긴. 네가 왜 미안해? 네가 왜? 순옥은 진혁의 얼굴을 쓸어내리며 울음 속에서 웃었습니다. 울고 있는데 웃고 있는, 그래서 더 가슴이 찢어지는 표정이었어요. 순옥의 손이 진혁의 이마를, 눈썹을, 볼을 쉴 새 없이 더듬었습니다. 30년간 만지지 못한 얼굴을 손끝으로 기억에 새기려는 것처럼 한시도 손을 떼지 못했어요. 잘 컸다. 우리 태양이가 이렇게 컸어. 진혁은 바닥에 앉은 순옥을 끌어안았습니다. 가녀린 어깨가 팔 안에서 들썩이고 순옥의 울음소리가 진혁의 가슴팍에 묻혀 작아졌어요. 두 사람은 꺼진 가게 안 테이블 사이의 좁은 바닥 위에서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까맣게 변한 은목걸이가 식탁 위에서 부엌의 희미한 빛을 받아 아주 작게 빛나고 있었어요. 30년의 긴 밤이 천천히 걷히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눈을 떴을 때 진혁이 곁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보았지만 이불은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고 가게 안 어디에도 진혁의 흔적이 없었어요. 어젯밤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었던 그 자리에는 테이블과 의자만 놓여 있었고 식탁 위에 은목걸이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순옥의 얼굴에 불안이 스쳤어요. 혹시 꿈이었던 건 아닌지 손끝에 남은 감촉을 더듬으며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의 볼을 만졌던 그 감촉은 분명했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사라진 걸까? 순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다만 앞치마를 두르고 솥에 불을 올리며 30년간 해왔던 것을 또 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기다렸어요. 그 시각 진혁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순옥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가게를 나온 진혁은 곧장 비서에게 연락을 넣었어요. 새벽까지 이어진 통화 끝에 비서가 보고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 골목 일대의 건물 여러 채를 가진 집주인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은행 대출이자조차 밀리기 시작한 상태라는 것. 진혁은 비서에게 한마디만 했어요. 시세보다 높게 불러. 오늘 안에 끝내. 새벽부터 진혁 회사의 법무팀이 움직였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내려온 비와 같은 제안이었어요. 밀린 대출이자에 허덕이던 건물 여러 채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한꺼번에 사겠다는 곳이 나타난 겁니다. 집주인은 매수자가 누구인지, 왜 이 낡은 골목의 건물을 사려는 것인지 따질 여유가 없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건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자기가 팔아넘긴 건물 안에 며칠 전 자기가 거지라고 불렀던 남자의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알 리 없었죠. 점심때가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골목 입구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순옥은 국물을 저어다 말고 고개를 돌렸어요. 유리문 너머로 검은 차량 서너 대가 좁은 골목 입구를 메우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차문이 열리며 양복 차림의 사람들이 줄지어 내리기 시작했어요. 서류 가방을 든 사람, 태블릿을 든 사람, 누군가에게 연신 전화를 거는 사람까지 수십 명에 가까운 인원이 좁은 골목길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재개발 구역의 낡은 건물들 사이로 그 행렬이 이어지자 가게 앞을 지나던 상인 몇 명이 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그 행렬의 가장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순옥은 국자를 놓치듯 내려놓았어요. 낡은 점퍼도 흙투성이 운동화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빈틈없이 재단된 감색 정장에 잘 닦인 구두를 신고 등을 곧게 편 채 걸어오는 그 남자의 얼굴은 어젯밤 가게 바닥 위에서 울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뒤를 따르는 수십 명의 수행원이 반걸음씩 뒤에서 보폭을 맞추고 있었고 진혁은 그 선두에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국밥집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순옥이 유리문 앞에 서서 입을 벌린 채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어젯밤에 아들은 젖은 셔츠에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라고 불렀는데 지금 걸어오는 사람은 이 골목 전체를 집어삼킬 것 같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아, 이게 무슨 일이니? 진혁은 어머니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순옥이 말을 끝내기 전에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깊고 또렷한 목례였습니다. 그때 골목 반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뭐야? 이 차들은 왜 여기에 세워놓은 거야? 건물 관리인이었어요. 차량에 막힌 골목을 보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관리인은 수행원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오다가 가게 앞에 서 있는 진혁과 눈이 마주쳤어요. 양복 차림의 진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던 관리인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은데 어디서 봤는지 바로 떠올리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진혁은 관리인을 한번 바라보고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비서가 서류 가방에서 문서 한 묶음을 꺼내 관리인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오늘자로 이 건물을 포함해 이 골목 일대 건물 전체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관리인의 눈이 커졌어요. 서류를 받아든 손이 어설프게 페이지를 넘겼고
매매 계약서에 찍힌 이름을 확인한 순간 안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진혁을 다시 보았어요. 감색 정장, 수십 명의 수행원, 그리고 그 얼굴. 며칠 전 구석자리에 젖은 채로 앉아있던 남자의 얼굴이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의 얼굴과 겹쳐지는 순간 관리인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설마 이분이 그때 진혁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관리인을 내려다보는 눈에는 분노가 있었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낮고 또렷했어요. 기억나요? 며칠 전에 물컵 쳐서 옷에 물 끼얹고 거지까지 드리냐고 했던 거. 관리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한테 허리 숙이게 만든 것도. 진혁의 시선이 한 톤 더 가라앉았어요. 내 어머니의 눈물을 당신은 평생을 바쳐도 못 갚아요. 관리인은 서류를 쥔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진혁은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려 가게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순옥은 유리문 안쪽에서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솥 앞에 서 있던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서 있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닦지도 않았습니다. 진혁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며 어머니 앞에 섰어요. 아까 골목에서 보여주었던 그 눈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순옥을 바라보는 진혁의 눈은 어젯밤 바닥 위에서 엄마라고 부르던 그 아들의 눈이었어요. 엄마, 이제 아무도 엄마한테 그런 소리 못해요.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가린 손 사이로 흐느끼는 소리만 새어나왔어요. 진혁이 한 발짝 다가가 순옥의 어깨를 감싸 앉아 순옥은 아들의 가슴에 이마를 묻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말 대신 끄덕임으로 30년의 서러움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가게 밖에서는 수행원들이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골목 상인들이 웅성거리며 둘러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에는 두 사람뿐이었어요. 작은 국밥집, 그 공간 안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를 안고 서 있었고 솥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두 사람의 그림자 위로 천천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진혁은 순옥을 서울의 큰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순옥은 처음에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수술이냐고, 돈이 아깝다고, 자기는 괜찮다고. 하지만 진혁이 한마디 했어요. 엄마, 나 30년 늦었잖아. 이것까지 미루면 안 되지. 순옥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진혁이 예상했던 것보다 좋지 않았어요. 관절염은 양쪽 무릎 모두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고 오랜 영양실조로 뼈가 약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무릎 수술과 함께 상당 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진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장 좋은 병실을 잡았습니다. 수술날 진혁은 수술실 앞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와 결제 서류를 내밀었지만 진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수술실 위에 빨간 불이 켜져 있는 동안 진혁은 두 손을 깍지 끼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팍 안쪽에서 까만 은목걸이가 심장 위에 눌려 있었고 진혁은 그것을 손으로 감싸주며 빨간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렸어요. 3시간이 지났을 무렵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회복만 잘 되면 걷는데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회복실로 들어갔어요.
마취에서 덜 깬 순옥이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이 반쯤 감긴 채로 입술이 무언가를 더듬고 있었어요. 진혁이 침대 옆에 앉아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옥의 손이 아들의 손을 알아본 듯 희미하게 쥐어왔어요.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순옥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이번에는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밤마다 끙끙거리며 뒤척이던 사람이 아들의 손을 쥔 채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어요. 진혁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보호자석에서 쉬시라고 했지만 진혁은 고개를 저으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순옥이 눈을 뜰 때까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이 손을 잡고 있을 생각이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사람 곁에서 이제는 자기가 기다려야 할 차례였으니까요. 회복은 순옥 나이에 비해 순조로운 편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수술 후 재활 과정에서 순옥은 통증에 얼굴을 찌푸리면서도 진혁 앞에서는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다고, 아프지 않다고. 그러면 진혁은 아무 말 없이 순옥의 팔을 부축하며 복도를 함께 걸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순옥이 멈추면 진혁도 멈추었고 순옥이 다시 발을 떼면 진혁도 함께 발을 뗐습니다. 퇴원하던 날 순옥은 병원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양쪽 무릎에 보호대를 감고 있었지만 지팡이 없이도 설 수 있었습니다. 진혁이 차 문을 열어주려 했지만 순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좀 걷고 싶어. 진혁은 차를 세워두고 순옥의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어요. 순옥의 걸음이 느렸지만 진혁은 보폭을 맞추었습니다. 병원 앞 가로수 길을 지나 횡단보도를 건너 작은 공원 옆을 지날 때까지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걸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30년간 비어있던 자리가 천천히 채워지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을 때 순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시장 가자. 진혁이 고개를 돌려 순옥을 바라보았어요. 시장이요?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오랜만에 보는 수줍은 웃음이 떠올랐어요. 내가 시장에서 장 볼 때 옆에서 짐 들어주는 아들이 있으면 어떤 기분일까 매일 생각했거든. 한 번만 그래보고 싶어서. 진혁은 아무 말 없이 일어섰습니다. 순옥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순옥이 그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마디가 굵은 어머니의 손이 아들의 손 안에 들어왔고 진혁은 그 손을 놓지 않은 채 걷기 시작했어요.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생선 가게 앞에서 아주머니가 목청을 높이고 있었고 과일 좌판 위에는 제철 과일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순옥은 좌판마다 걸음을 멈추며 이것저것 살펴보았습니다. 두부를 집어들었다 내려놓고 채소 잎을 뒤집어보고 생선의 눈을 들여다보며 신선한지 확인했어요. 시장에서 30년을 장사한 사람의 눈이었죠. 진혁은 순옥의 반걸음 뒤에 서서 어머니가 고른 것들을 받아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두부 한 모, 콩나물 한 봉지, 대파 한 단. 순옥이 건넬 때마다 진혁은 아무 말 없이 받아들었어요. IT 기업의 대표가 시장 한가운데서 대파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어울리지 않았지만 진혁은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순옥이 소고기 가게 앞에서 멈추었어요. 진열된 고기를 살펴보더니 가장 좋은 부위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주세요. 그리고 진혁을 돌아보며 수줍게 웃었어요. 오늘은 미역국 끓여줄게. 진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제가 끓여드릴게요. 순옥이 눈을 크게 떴어요. 네가? 네. 엄마는 앉아만 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옥의 작은 국밥집, 그 가게 안에서 진혁이 솥 앞에 서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서투른 손으로 국물의 간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너무 일찍 넣어서 질겨졌고 파를 너무 굵게 썰어서 모양이 엉망이었어요. 순옥은 테이블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꾸만 일어서려 했습니다. 내가 할게. 네가 그걸 어떻게 해? 앉아 있으라니까요. 진혁이 투박한 솜씨로 끓여낸 국밥 한 그릇이 순옥 앞에 놓였습니다. 모양은 순옥이 만든 것과 비교할 수 없었어요. 고기는 좀 질겼고 국물이 조금 짰으며 파가 제멋대로 떠다니고 있었죠. 하지만 그릇 위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건 똑같았습니다. 순옥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짰어요. 분명 짰습니다. 그런데 순옥은 그 맛을 느끼는 대신 눈가가 먼저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30년 동안 이 솥 앞에서 매일 국을 끓였습니다. 혹시 아들이 올까봐 문을 닫지 못하고 불을 끄지 못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국물을 올렸어요. 그 아들이 지금 이 솥 앞에 서서 엄마를 위해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국물을 뜨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숟가락을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맛없죠? 진혁이 맞은편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번져 있었어요. 며칠 전 가게 바닥 위에서도 보았던, 그래서 더 마음이 찢어지는 그 표정이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서러움이 아니라 온전한 기쁨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진혁의 눈가도 붉어졌어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말을 듣지 않아서 어정쩡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순옥의 눈에는 5살짜리 태양이가 울음을 참을 때 짓던 표정과 겹쳐 보였어요. 순옥이 숟가락을 놓고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진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디가 굵은 손이 아들의 손을 감싸쥐었어요. 진혁도 어머니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작은 국밥집 안 김이 피어오르는 손 옆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엉망인 국밥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이 환하게 웃었어요. 가게 간판 위로 오후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반쪽이 지워졌던 글씨 위로 빛이 스며들었고 오랫동안 그늘져 있던 작은 골목이 천천히 환해지고 있었어요. 30년의 긴 밤이 끝나고 밝은 태양이 다시 뜨고 있었습니다. 나의 사연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